네, 안녕하십니까. 동영 모의고사는 우리가 한 회에 두 개씩 시험을 치를 겁니다. 20문제 이렇게 치를 거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 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 해설지 나간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고 나서, 그리고 9시 50분부터 수업합니다. 9시 50분부터 수업해서 1-1에 대한 해설 마치고 나면 중간에 1-2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예, 순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먼저 1-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늦게 오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알겠지? 안 낸 사람. 네. 시간 맞춰서 오셔서 답안지 제출들 하시고요. 네. 네? 문제지를 받아오십시오. 제가 문제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갖고 있어야 주죠. 네. 네, 올라가면 적이 있겠네요. 네. 어, 저게 1회입니다. 위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보시게 되면 저기서 가져가시고요. 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답안지를 내신 분들 거 가지고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50% 정도 나옵니다. 뭐 답이 1번인데 4번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그러시네요.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건 이제 유명한 문제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하고 행정절차법 4조 2항하고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조 2항 4조 2항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문제가 신뢰보원칙의 근거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구속원칙의 문제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선례법의 근거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세 가지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신뢰보원칙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신뢰보원칙의 근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간혹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실정법상 근거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관습법으로 행정선례법의 근거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선례법의 존재의 실정법상 근거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해설지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에 보시게 되면 관습법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중적 관습법이 있고 행정선례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이거는 행정 관행이 지금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민중적 관습법이 일반적인 관습법인데 그쪽이 아니라 행정선례법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선례법의 근거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라고 판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유사사건입니다. 유사사건. 당의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우선 이제 먼저 다 보셨을 텐데, 해설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보시는 거잖아.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해설지는 안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설지 봐버리게 되면 머리가 흩어져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인가? 이래 해버리면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안 잡힙니다. 속도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답이 보이면 우선은 넘어가십시오. 우선 넘어가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럴 때만 해설지를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니라고 했죠. 유사사건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건 영미법계입니다. 영미법계.
그래서 그쪽들의 어떤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건에다 적용을 시키잖아요. 걔네들은 불문법이 원칙이고 성문법이 걔네들은 예외죠. 불문법이라는 거 판례법 말하는 거예요. 판례법. 그래서 예전에 유사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보였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사건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디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어요? 당해 사건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당해 사건에서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파기환송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파기환송밖에. 파기환송 얘기하는 건 이제 원심법원에 대한 상고심이 들어갔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환송을 시켰는데 근데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동일한 잘못을 그대로 범해버리게 되면 원심 판결이 위법한 판결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재판규범이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당해 사건, 즉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만 그 기속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뿐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칠 필요 없죠. 바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는 입법 절차 안 밟습니다. 안 밟습니다.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얘기하는 거죠.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는 건 맞지만 보충적으로 불문법 적용되는 거고 위에서 나온 대로 판례법은 아니고 관습법하고 조리법 여기까지 인정이 되죠. 관습법, 조리법 그리고 그 조리법이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비는 뭐예요? 비례 원칙이죠. 평은 평등 원칙이죠. 시는 신뢰보호 원칙이죠. 자는 자기구속 원칙이죠. 목은요 목적 위반이죠. 동은요 동기부정이고요. 부는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죠. 실은요 실권의 법리죠. 사는요 사실오인입니다. 사실오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다들 맞추셨네요. 간단한 문제여서 그런가 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과 신뢰보원칙을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론적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평등원칙설이 있고 그 다음 신뢰보원칙설이 있고 학설의 대립이 있죠. 우리는 뭘로 봅니까? 학설은 평등원칙설의 입장을 따릅니다.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것,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 구속이 된다라는 것은 제3자와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구속 원칙을 이해를 하는 거지 선례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스스로 구속되는 거잖아. 자기구속 원칙은 스스로 구속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선례의 존재를 인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스스로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원칙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 걸치죠. 양다리 걸쳐서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모두를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라고 말을 안 하고 우리 판례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평등원칙 및 신뢰보원칙에 위반된다. 그 두 개를 동시에 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판례가 평등원칙 및 신뢰보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법적 성질이 뭐에 해당합니까? 항상 특허죠, 특허. 사업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고 바로바로 답이 떠올리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문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사업 이러면 다 공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고요. 공공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허라고 했죠. 권리 설정 행위 특허 머리로 다시 올리시고요. 권리를 설정하는 거하고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거하고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거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으니까 특허를 우리가 설권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권적 처분.
첫 번째, 권리를 설정하는 거는 공공사업하고 플러스 알파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나오면 다 특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것은 공법인 설립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공법인 설립행위 문제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행위 설립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조합이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잖아. 사단법인 권리 능력을 설정합니다. 수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는요. 이거는 신분 설정 행위가 되는 거죠. 공무원 임명, 귀하허가,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 입학 허가 결정 요 세 개만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고요.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 기부 체납 조건 걸리면 우선은 부담이다라고 의심하시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담일 것이고요. 부관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에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했죠.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건데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형식적 관련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형식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다 바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급부는 행정 주체가 국민한테 주는 거 말하는 거고요. 반대 급부는 국민이 행정 주체한테 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급부라는 것은 주는 거죠. GIVE 기부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위에서 나왔던 자기구속 원칙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뤘다. 무슨 말이에요? 행정 관행이 성립됐다 얘기하는 거죠. 행정 관행이 성립됐다. 되풀이되어 반복된 선행 관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기 관행이 있느냐 없느냐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재량준칙이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한 번의 선례도 없어요. 한 번의 선례도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정적 선례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재량준칙만 있는 겁니다. 가정적 선례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구속 원칙은 가정적 선례, 바꿔 말하면 예기관행이죠. 예기관행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우리 판례는 예기관행 인정 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선례가 있긴 있는데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자기구속원칙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한 번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뭐가 전제가 돼야 돼? 그 한 번의 선례가 재량준칙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1회의 선례가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량준칙을 근거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되풀이돼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구속원칙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례여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관행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문제되는 것은 위법하다죠.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원칙에서 찾는 겁니다. 이론적 근거를. 만약에 신뢰보원칙에서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를 찾는다면 위법한 선례에도 구속돼야 됩니다. 그렇죠? 신뢰보원칙은 법률 적합성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위법을 동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등원칙 같은 경우엔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이거잖아. 이걸 자기구속원칙으로 돌리게 되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 처분과 별개 행정 처분이므로 사업 시행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으로 내세웠던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 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맞는 말인데 사건 개요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별개의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로 나오든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해봐요.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영업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거부한다거나 건축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영업허가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의 잘못을 이유로 이쪽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별개의 처분이면 서로 결부시키지 마라.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예, 어떤 사건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서로 별개의 처분이면 서로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결부금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신뢰보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심사로서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를 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3번이죠. 3번. 3번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네.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뢰보원칙에서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이야. 그 행위를 학설처럼 선행조치로 보든 아니면 판례처럼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선행조치는 일체 모든 행정작용을 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공적견해 표명은 개별적 언동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게 개별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표시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말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법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걸 인정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의사가 반영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행정청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지 그걸 신뢰를 하는 건데,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야? 단순한 법령 해석입니다. 단순한 법령 해석에는 의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야. 그럼 내가 이거 합격시켜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해요, 원래. 그냥 그런 단순한 법령 해석, 단순한 수험 원칙을 얘기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고 내가 합격할 것이라고 믿고 했는데 내가 떨어졌으니까 내 인생 네가 책임져.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법령 해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하는 건 안 된다. 신뢰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에 생산 녹지로 답이 뭐예요? 정답이죠? 정답. 아니고 이건 논이죠. 논답자입니다. 논답자. 논답 밭전. 발음이 안 되냐. 토지에 대한 종교회관, 이게 대순진리회 사건이었었죠.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성질은요, 강학상 인가죠. 인가에 해당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했으나 그 후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면 신뢰보원칙에 반한다. 내가 여기다가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겠어? 토지거래 허가를 해줬다는 건, 나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요, 목적이 중요해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겁니다, 땅을. 여기서 내가 종교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허가가 나왔어. 그 말은 뭐예요? 종교회관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건축 허가는 내주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뭡니까? 논이잖아요. 논이면 당연히 토지 형질이 변경돼야만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토지거래 허가 안에는 건축의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고 건축을 위한 기본 전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거부해버리게 되면 이건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뢰보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병무청 담당 부서에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총무과 팀장한테, 민원팀장한테 가갖고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그냥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될 수가 없겠죠. 왜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 생각해봐요. 위에 있는 대순진리의 사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구애됨이 없이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된,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과연 그러한 언동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을 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민원팀장이 지금 얘한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그동안의 상황들을 이게 통계 옆에 있는 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얘가 원하는 답변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단순한 민원 봉사입니다. 단순한 민원 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해설지에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틀리신 문제, 뭐 거의 다 틀린 문제들 뭐 이런 거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해설지에 보면 제가 판례 그 1번, 2번 이렇게 연결해서 제시를 해놨을 텐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해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침입적 처분이죠. 면허 취소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요, 가학상 특허고, 그 다음에 이 취소는 뭐겠어요? 직권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위성소 적발장, 위병소 적발장이죠? 위병소에서 적발한 놈이 짱입니다. 위성소는 뭐예요? 위법, 성립, 그리고 소급하여 제거한다. 이게 직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적발장은요, 적법 후발, 그리고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제거한다. 이게 철회가 되는 거지. 여기서 위성소 적발장 직권 취소 철회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발이라고 했습니다. 발 후발적 사유냐 아니냐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후발적 사유가 맞죠?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면허 처분의 위법이 있어서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취소하는 거니까 철회에 해당한다. 택시 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얘기하는 거죠. 내용을 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반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반영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대해서 신청인, 즉 민원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전제를 깔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영업자라고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 영업자라고 하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이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믿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투터치 들어가고 있어요. 투터치 들어가고 있는 게 아무리 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택시 영업자가 얘가 아무리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실권의 법리 적용을 받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돌파해버릴 수 있어요. 실권의 법리, 그게 바로 위에 있는 1년 10개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3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못합니다. 3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그때는 신뢰이익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우리 손실보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손실보상에도요, 도시계획,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우선은 사회적 제약인데, 이거예요. 우선은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인데, 그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나보고 내 땅을 내가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한이 한번 묶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묶였는데 내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우선은 사회적 제약인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보상이 필요한 공용제약으로 인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권리구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선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가 없어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충분히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뢰이익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권의 법리 얘기하는 겁니다.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법에서 1년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실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판례는요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지금 1년 10개월이면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요. 2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원칙이 강화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합시다. 지금 이 문제에는 실권의 법리 문제가 앞부분에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뭘 조심하시냐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그 처분이 미흡해진다고 해서 그게 주체의 위법이 아닙니다. 권한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권한은 있는 거야. 무슨 위법이 발생하는 거야?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면 이건 신뢰보원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용의 위법 문제입니다. 내용의 위법 문제다. 오케이? 뭐가 아니고 뭐다? 주체가 아니고 내용이다. 주체가 아니고 내용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강화된 신뢰보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원칙에 도출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디서 도출된다고 봐요? 우리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봅니다. 이론적 근거 찾을 때 학설과 판례 차이 비교하셔야 돼요. 학설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문제에서 윗부분에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괄호가 나오면 뭐라고 나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올 거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러면 판례 기준으로 가시는 거야. 근데 그 괄호가 없으면 판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설에 따라서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의 견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괄호 없을 땐 판례 버리고 학설로 가는 거예요. 괄호 없을 때는. 그래서 학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첫 번째 조심할 게 뭐라고? 이건 주체의 하자가 아니라 내용의 하자다. 실권의 법리. 두 번째, 학설은 신뢰보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지만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다. 4번입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네. 민법상 일반법 원리적 규정 두 가지 있어요. 일반법 원리적 규정하고 이해 조절적 규정하고 두 가지가 있죠. 사법 규정을 두 개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흠결된 공법 관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공법 관계는 권력적 공법 관계, 비권력적 공법 관계 두 개로 나눌 거야. 알겠지? 사법 규정은 뭐하고 뭐로 나온다고요? 일반법 원리적 규정과 이해 조절적 규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반법 원리적 규정과 이해 조절적 규정으로 나누는 거야. 이러했을 때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요. 모든 공법관계에 다 유추 적용됩니다.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해 조절적 규정은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비권력적 공법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권력적 공법관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 4 중에 4분의 3은 유추 적용될 수 있고 1개 안 되는 거야. 이해 조절적 규정은 권력적 공법관계는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잖아. 그러면 공법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권력관계 상관없습니다. 일반법 원리적 규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됩니까? 일반법 원칙적 규정과 법기술적 규정이 포함돼요. 일반법 원칙적 규정과 법기술적 규정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당이득의 법리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거나 적당한 처분이라거나 권력남용, 권리남용 금지라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야. 일반 원칙적 규정. 그게 아니라 날짜 계산이라거나 주소라거나 이런 것들은 법기술적 규정입니다. 합쳐서 뭐라 불러?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라고 부른다고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기간의 계산.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법기술적 규정이지. 이건 법기술적 규정입니다.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치? 행정법에서도 기간 계산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근데 우리는 기간 계산 규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갑니다.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치사하게 진짜 날짜 계산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치사하게 물어보면 답은 해야 되니까 항상 나오는 건 초일불산입입니다. 초일불산입. 첫날은 포함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23시 59분 59초로 생각해보라고 했죠? 23시 59분 59초. 그 다음 기간은 5일을 줬어. 5일을 줬는데 그렇게 되면 초일 산입하는 순간 1초 지나면 하루 지난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온전히 하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일은 산입 안 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면요? 빵빵시 빵빵분 빵빵초. 빵빵시 빵빵분 빵빵초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초일을 산입하는 게 맞는 거지. 초일을 산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불산입이고
빵빵이면 그땐 초일 산입이고, 예,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게 맞고요.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민법은 기본이 몇 년이야? 10년이죠. 10년인데 우리는 몇 년입니까? 우리는 5년이죠. 5년.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에 5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96조 82조에 5년 규정이 있고 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거나 이런 개별법에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도 보통 5년으로 둡니다. 5년으로. 예, 그래서 민법의 10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행정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기간, 시효에 대한 문제는 권리와 관련을 맺고 있고, 예, 권리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권리가 소멸하는 측면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가 발생하는 측면이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방금 위에서 한 얘기는요, 10년, 5년, 민법은 10년, 우리는 5년, 이 얘기한 건 소멸시효죠. 반대로 꺾어 지금 이 얘기는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그래서 이거 뭐 10년, 20년 이런 거 있는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민법 245조에 보시게 되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평온 공연하게 자신의 소유의 의사로 이건 내 거라고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자주점유라고 부르죠. 자주점유. 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점유 상태를 공연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리고 내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들어 누워 있으면 그 땅 내 땅 그런 게 취득시효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재산. 그러니까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이에요.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을 사인이 취득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공물은 안 된다. 공물은 사물로 전환돼야 된다. 예, 우리 국유나 공유 재산으로 치게 되면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돼야 돼요. 일반 재산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바뀌는 거 있지, 공물이 사물 쪽으로 바뀌는 거는요, 공물이 성립되는 거 말고 공물이 소멸되는 거는 인공공물이든 자연공물이든 둘 다 공용폐지가 반드시 필요해. 알겠어요? 공용폐지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안 된다라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의 명문의 규정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고 성질상으로도 안 되고 명문 근거도 있고 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네, 5번 보시게 되면 5번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고, 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효력입니다. 효력 떠올리는 수가 바로 3개. 바로 3개.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그죠?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력이라고 하게 되면 2개 있죠. 존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2개 있죠. 강제력이라고 하면 2개 있죠. 공정력에 뭐가 있어요? 협의의 공정력.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공정력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죠. 2개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 존속력입니다. 존속력은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죠. 불가쟁력. 예, 쟁송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에게 적용되는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쟁력을 우리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하고 불가변력을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기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무슨 처분도 마찬가지야. 준사법적 결정으로서의 재결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처분에도 기판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예, 좀 유치하지만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제력입니다. 자력 강제력. 행정행위에는 강제력이 존재한다. 강제력엔 2개가 있죠. 예, 직접적 강제수단에서 사용되는 힘으로서의 집행력이라는 게 있고, 간접적 강제수단에서 사용되는 힘, 이건 뭐예요? 제재력.
집행력은 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의무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 상태 실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행정대 집행이나 행정상 강제징수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다. 동일 상태 실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력은 뭐예요? 간접적 강제수단이죠. 자진 이행 유도 이겁니다. 자진 이행 유도. 네, 세 가지요. 둘둘둘. 세 가지요. 둘둘둘. 세 가지는 공정력, 존속력, 그리고 강제력. 강제력. 바로바로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불가변력은 그 중에 존속력이네요. 실질적 존속력. 예, 특정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 스스로도 취소나 변경, 철회 뭐 할 수 없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이게 바로 예, 불가변력입니다. 행정청한테 적용되는 거지. 예, 불가쟁력은 누구한테 적용됩니까? 불가쟁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입니다.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행정쟁송의 제기간이 도가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설사 근거법률이 사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당해 처분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지금 이제 불가쟁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불가쟁력. 예, 소급표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죠. 예,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그리고 일반사건. 예,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봅시다. 예, 첫 번째. 행정청이 갑이란 사람한테 처분을 내렸어요. A라는 처분을 1시점입니다. 그 다음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2시점입니다. 그 다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들어갔습니다. 3시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들어갔습니다. 4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5시점입니다. 그런데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언제야? 1시점이야. 처분시잖아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대세효는 인정되는데 그런데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장래효만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법은 언제부터 사라지는 거야? 5시점부터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1시점, 처분 시점엔 법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위헌법률 심판이 아무 의미를 못 갖겠죠. 못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인정을 한다고?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인데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하죠. 인정 안 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일반사건에는 우리 대법원이 소급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다. 시점으로 나눠봐. 시점으로 당해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당해사건이라는 것은 5번까지 온 거지. 5번까지. 오케이? 위헌결정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야. 그 다음에 동종사건이라는 건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동종사건은 3번이나 4번까지 들어간 거야. 3번이나 4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또는 제청 신청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규범 통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병행사건은 뭡니까? 병행사건은 2번까지 와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불복해서 소송은 제기를 해놓은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사건은 1번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소송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하지만 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보장이 되고 있다면 불가쟁력이 발생 안 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한테 소급표를 미치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까지는 소급표를 인정을 한단 말이야.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인정을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강제력 얘기하는 거죠. 강제력 중에서 집행력은 동일상태 실현, 제재력은 자진 이행 유도 이겁니다. 예, 집행력.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효력은 아니며 집행 행위는 그와 별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자력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예,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 양쪽 다 한번 생각해봐요. 양쪽 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법 7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철거명령이 나왔어요, 지금. 철거명령이 나왔고, 이건 행정행위제. 행정행위니까 그 안에 강제력, 집행력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거 행정대집행할 수 있죠. 예,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행정대집행법이 없어도 대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력의 행사랍시고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지. 그쵸? 그래서 그 철거명령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79조를 가지고 대집행, 집행력 행사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내볼게. 반대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지금 있죠,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면 언제든 그 요건에만 해당하면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뭐가 인정돼야 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작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야? 공법상 계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공법상 계약의 약정 내용이 뭐야? 대체적 자기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분명히 공법상 의무고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할지라도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행정대집행법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요?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약 안에는 집행력, 강제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제력이 들어있지 않으면 대집행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집행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집행법이 없으면 대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양쪽 방향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법상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요. 행정청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 쪽에서는. 그 다음 쟁송제기기간이 도가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 법규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 상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와, 다 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보통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신청권 얘기 나오죠. 신청권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요? 명문의 근거가 없거나 해석상 인정이 안 돼. 그 얘기는 신청권에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잖아. 그치? 법규 명문상 신청권, 법규 해석상 신청권 인정 안 된다는 거야.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 안 된다. 정상적으로는 신청권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1, 2, 3 뭐 있어요.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이 있습니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3자를 제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행정청 맘입니다. 그걸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여기에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상황을 A라는 제재처분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지금. 오케이? A라는 제재처분이 나왔어. 근데 그 제재처분이 나온 다음에 불복기간 90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취소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불가증력 발생했죠? 이 상황에서 신청권 인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이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죠. 지금은 어느 쪽이야?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중에서 취소처분이야. 알겠어요? 취소처분 신청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법규상 신청권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청권을 인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제재처분 취소 신청했다 거부됐다고. 거부에 대해서 신청권 인정시켜버리면 취소는 처분이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 맞고 신청권 인정되고 거부가 처분이고 소송을 들어가지. 근데 그 거부가 위법일 수는 있잖아. 솔직하게. 그치? 위법일 수는 있잖아. 그게 들어가서 내가 이겼다고 쳐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지.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기속력에 따라서 그걸 취소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취소해줘야 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제재처분을 취소심판이나 취소송으로 깰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법적 안정성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신청권 인정시켜버리면, 심지어 불가증력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신청권 인정시켜버리면 그 불가증력의 발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청권이 인정된 순간 불가증력을 돌파해버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정 안 되는 것들이고요.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은 원래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신청권이 법규상으로. 예, 그리고 심지어 불가증력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한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성결 문제입니다. 공정력과 성결 문제라고 하든 아니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예, 공정력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공정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결 문제에 집중하시고요. 그냥 공정력이라고 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1번입니다. 갑이 국세부가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부가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평면 4개 그립니다. 먼저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 문제 나오는 게 다른 게 없어.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으로서 행정법원 문제될 수 있는데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당사소송 버려버려. 또 구성요건적 효력이 꼭 사법부의 법원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행정부의 다른 행정청한테도 적용됩니다. 근데 그것도 출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만 2개 생각해? 민사법원, 형사법원 2개만 생각해. 알겠지? 민사법원, 형사법원 2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로서의 선결 문제는 뭐하고 뭐가 있다? 위법심사, 효력심사 이렇게 있는데, 효력심사는 기본적으로 효력 부인 말하는 거야. 효력 부인. 왜?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원래부터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걸 확인하는 효력 확인은 사실은 엄밀하게 성결 문제 논의가 아니라고요. 그건 별개야, 별개. 예, 당연 무효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이 전혀 없는 거겠죠. 예, 효력 부인으로 생각하시고요. 예, 들어가시게 되면 1번 평면 뭡니까? 민사법원의 위법심사는 국가배상이죠. 2번 평면 뭡니까? 형사법원의 위법심사는 시정명령입니다. 3번 평면 뭡니까? 민사법원의 효력심사는 부당이득이죠. 4번 평면은요, 형사법원의 효력심사는 무면허 운전죄, 무허가 영업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얘는 어디에 해당해요? 1, 2, 3, 4의 3번 평면이죠. 효력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그러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면 그 이득은, 그거 가지고 있는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라고.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환명령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네, 을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여 보는 순간 바로 떠올랐죠. 몇 번 평면? 2번 평면. 2번 평면의 형사법원의 시정명령, 위법심사 쪽이 되는 겁니다. 예, 을을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입니다. 예,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시정명령이 적법하면은 유죄 판결 나올 수 있고 시정명령이 위법하면은 무죄 판결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위법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결 문제가 뭐에 그치는 거야? 위법심사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위법심사입니다. 그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을의 주택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우선요, 위법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맞지? 근데 이것까지는 뭐예요? 이건 실체적 문제고요. 그런데 만약에 형사법원이 그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면 또 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형사법원은 위법심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예, 위법한데, 그리고 형사법원도 위법심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법원은 뭐라고 볼 거야? 예, 위법하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될 거야. 알겠죠? 위법하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예, 죄가 성립 안 되죠? 유죄 판결 안 나옵니다.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병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에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병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된다.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유죄 판결 나왔었어요? 무죄 판결 나왔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았잖아요. 운전면허의 법적 성질은 대인적 허가. 그쵸? 대인적 허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합니다. 예, 여러분 대인적 허가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없죠. 대물적 허가는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 특허는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공법관계 아닙니다. 사법관계에서 재산권 이동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사법관계에서 재산권 이동 얘기하는 겁니다.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는요, 자유롭게 양도된다. 대인적 허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특허는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대인적 허가에 해당을 하고요. 운전을 하는 경우에 이 운전면허는요, 형의 이름으로, 예, 형이랑 나랑 닮아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이 면허 받으면 취소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었다. 지금 어때요?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격 사유 있는 자가 면허 받으면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별도의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에 그친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면허 운전죄죠. 평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 평면? 4번 평면 쪽에 해당을 하겠지. 효력 부인할 수 있다 없다? 형사법원이 할 수 없다.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면 지금 취소 사유잖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면허 받고 운전한 겁니다. 유면허 운전이다. 예, 그래서 얘는 무죄 판결 나왔었습니다. 정의,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 건물 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몇 번 평면? 1번 평면입니다. 1번 평면. 민사법원, 국가배상이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예,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위법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앞에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있다면 뭐 어때요? 있다면. 앞에서 취소 판결이 있다면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지. 취소 판결이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이에요. 전소가 있다 없다 그 게임 하는 거야. 전소가. 취소 판결이 있다 없다 이 게임 하는 거야. 만약에 전소가 없으면 문제가 뭐로 나와? 논점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가 나온다고요. 판결위에 나온 게 없으니까 행정행위 효력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지금처럼 출제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판결이 있으면 취소 판결이 있으면 이제는 판결의 효력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야. 지금은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 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효력 문제. 그래야 되면은 그때는 기판력과 선결 관계 문제로 출제를 할 거라고요.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뭐랑 뭐를 비교하라고?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기판력과 선결 관계 두 개는 전소가 있다 없다, 판결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질문 방향이 바뀐다고. 질문 방향이. 지금은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입니다. 사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7번 행정청의 규제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7번 뭔데 다 틀렸어. 내가 긴장이 되네. 뭡니까? 사인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한 설명. 행정절차법상 신고 요건으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되며 신고의 기재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돼야 된다? 입증돼야 됩니까? 이거 지금 자기완결적 신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법상 신고라고 했잖아. 행정절차법에는 수리를 위한 신고 없습니다. 그죠? 수리를 위한 신고 없고요. 40조에는 신고 얘기하는 거죠. 신고 요건은 40조 2항에 나오죠. 40조 2항에 보게 되면 기재사항 구비서류 두 가지의 형식적 요건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래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그 진실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까? 거기도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거기도 필요 없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그냥 제출된 규약과 서류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지 진실함 파헤치면 위법입니다.
알겠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느냐 이 정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얘네가 제출한 서류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파헤치면 월권입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만약 수리 거부하잖아. 수리가 처분이죠? 수리 거부도 처분이죠? 그 수리 거부가 위법입니다. 알겠어요? 파헤치면 안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조차도 진실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완결적 신고가 진실함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유료 노인 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해설지에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 대신에 요건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부적격자들의 입소를 제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적격자냐 아니냐라는 판단 있잖아. 이거는 형식적 요건입니까? 실적 요건입니까? 이건 내용 심사가 필요한 거잖아. 그쵸?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이런 문제들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네, 주택의 시설 및 운영 규정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 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예, 이건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도 이겁니다. 예,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예, 골프장이라고 했어요. 골프장 신고는 뭐야? 골프장 신고는 등록입니다. 등록. 수리를 요한 신고. 수리를 요한 신고고 골프 연습장은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고 예, 골프장 이용료 변경은 자기완결적 신고. 알겠어요? 골프장 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입니다. 예, 골프 연습장은요? 예, 그건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골프장 이용료는요? 예,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청이 제출해서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맞기는 한데 이게 틀린 지문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틀린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세모 처리를 하세요. 이런 건. 알겠어요? 이런 건 세모 처리하는 거야. 완전히 틀린 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틀렸다고 볼 여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틀렸다고 볼 여지는 적법한 신고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예, 신고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 적법한 신고였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아무리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신고가 아니면 접수된 때 바로 신고 효과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적법하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돼요. 그 부분에서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을 하였다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영업을 양도했어요. 양도를 하면서 예,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예, 영업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양수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양도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양도계약은 체결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수리 처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유권은 넘어간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공법관계에서 영업권은 아직 안 넘어간 거야. 근데 양도인이 그냥 뭐 먼저 하세요. 저 갈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지금 현재 공법관계에서 영업자의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현재 양도인한테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사실상 양수인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양수인이 지금 영업을 직접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얘가 지금 뭘 몰라. 처음 해봐서 뭘 몰라. 그래서 법을 위반했어. 법을 위반해서 제재 처분이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양도인한테 하는 게 맞는 거잖아. 현재 영업자의 지위는 예, 양도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이렇게 돼갖고 양수인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양수인이 잘못했고 그의 제재 처분이 나왔는데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양도인한테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양도인한테 나왔지. 그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야? 양도인이지. 근데 양수인이 다툴 수 있을까요?
원고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인정이 된다는 거죠. 된다. 이런 걸 뭐라 불러?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렇죠? 양도인 상대방한테도 침익적이고 양수인 제3자한테도 침익적이잖아. 둘 다 침익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때 직접 상대방의 제소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고요. 얘는 딴 데 가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 다른 방법 이거 찾아도 없어요. 이거 찾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 친구를 원고적격 인정을 시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연결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재 처분이 뭐였다? 영업허가 취소였다면 이겁니다. 영업허가 취소였다면 그때는 얘가 이제 좀 이따 뭐 할 거야? 지위승계 신고 할 거 아니야. 지위승계 신고해도 예, 승계받을 영업권이 없어. 그쵸? 그런 침익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8번. 네, 8번. 예,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이 된다. 이건 뭘 물어볼, 이런 식의 질문은 언제나 똑같죠. 이런 문제는 거의 뭐 계속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나 출제할 때 예외 사유를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 세워놓고 한번 꺾어서 예외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고 하면 되는 거야. 예, 소급에 대한 문제, 소급표에 대한 문제는 소급 적용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소급 입법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의 법리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가면 돼요. 소급 적용이든 소급 입법이든 차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진정 소급인가 아니면 부진정 소급인가 비교하시면 되죠. 둘의 차이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완성 여부죠. 완성되면 진정이고 미완성이면 부진정이죠. 그랬을 때 먼저 결론부터 때려보면요. 진정 소급은 안 되는 거고 부진정 소급은 되는 거죠. 진정 소급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구법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신법 적용시키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다? 이익형량의 문제다. 이익형량의 문제다 이거예요. 공익하고 사익하고 비교합니다. 공익은 법령 개정의 공익을 말하는 거고 사익은 신뢰 보호의 사익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진정 소급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더 커요? 사익이 더 크다. 만약에 부진정 소급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공익이 더 크다. 예, 그래서 이제 진정 소급은 안 되고 부진정 소급은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진정 소급이죠. 진정 소급인데 이러면 원래 사익이 더 커야 되거든. 사익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 공익이 더 커졌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 공익이 더 커졌으면 그럼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커진 거니까 신법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신법. 예,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신뢰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라는 공익, 그 다음 신뢰보호라는 사익, 비교역량, 요게 기본이라고 했고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예, 그렇죠? 부진정 소급 입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 적용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만약에 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행정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예,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경과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이건 정상적인 상황 전제하세요. 정상적인 상황 어떤 상황?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는 거야. 처분 이후에. 오케이? 처분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나오면 그때 사실관계, 법률관계 완성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 적용 이런 상황으로 처리가 돼요.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에 신법이다? 아니죠. 처분 때 이미 법률관계 완성됐죠? 완성됐으니까 진정소급 상황이죠? 그럼 구법 적용해야 되는 거지 신법 안 됩니다. 신법 버리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특별한 규정 없으면 며칠이다? 20일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죠. 20일이죠. 근데 권리제한 의무부가면요. 직접 권리제한 의무부가 시키는 경우면 며칠로 가요? 30일로 늘어나고 30일. 예, 권리제한 의무부가면 30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일이 등. 법률은 며칠이에요? 법률은 20일. 법률도 20일입니다. 예, 그럼 조례는 며칠입니까? 조례도 20일. 오케이? 예, 다 20일. 20일, 20일, 20일. 권리 제한이라고 하게 되면 30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무효입니까? 9번이죠. 9번. 네. 9번.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이다. 무효가 맞죠. 이게 무효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과세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면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요. 일반 사건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랬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아예 적법이에요. 소급표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자 승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징수 처분, 징수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무효가 되는데 이유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가 감면 신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면 불인정 통지를 하게 되면 처분이다? 처분이 맞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식품 사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때 90억인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사 협조자, 자진 신고자 인정받아서 감면받으면 뭐 반으로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처분성 인정이 되는 것이고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 행정계획은 다 뭐예요? 계획재량이 인정되죠? 계획재량,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 모두 적용된다. 여기에는 형량명령 원리도 적용돼요. 형량명령 원리,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계획행정청이 알아서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 고시하는 경우 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뭐 인정돼요? 위반 제한권 인정되잖아. 위반 제한권. 그래서 위반 제한을 받아가지고 신청권 인정되죠. 위반 제한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그때도 형량명령 원리가 적용되냐?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 위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신청권 인정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문제. 형량명령 원리는 어느 경우든 다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든.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무효하기나 취소를 구하는 중에 임기가 만료돼 버렸습니다. 해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예요?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 그치? 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느껴야 되냐면 이 정현주 사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말이에요. 몰라도 다 힌트가 안에 있단 말이야. 보시는 순간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처분이라는 거죠. 징계가 처분이라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지. 관계법령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을 보시면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구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 처분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률상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지방의원에 대해서 제명 의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행정소송을 들어가 놓은 상태야. 행정소송을, 오케이?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쳤을 테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의 재심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까지 들어왔겠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 도중에 전부 다 정년에 도달하고 임기가 만료되고 그리고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다 끝났어요. 지회복이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 소해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는 건 뭡니까? 1번하고 2번은 인정이 되고 3번은 인정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고 있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는 이상 지방의원이 월정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공무원이 급여를 달라고 그동안 면직된 후부터 정년 도달할 때까지 급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그놈의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어떻게 돼? 죄다 기각된다 이거예요. 기각된다.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비로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처분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은 바로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취소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세 개를 비교해 보세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법률상익이 있다고 했지. 얘도 공무원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는 거야. 10번입니다. 갑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장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동법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선명령이 대기환경보전법 33조고 여기에는 34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조. 인근 주민 을은 이 공장으로서 날아든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량은 0으로 수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량은 0으로 축된다. 재량이 0으로 축되면 밑에 보세요. 34조. 이런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라고 했죠. 재량행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량이 0으로 축됐으니까 이제 이건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그런데 개선명령도 안 따르고 요건을 갖추어 버리면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재량이 기속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되죠. 이제 하나 더 하면 되죠. 뭘 더 하면 됩니까? 여기서 사익보상 도출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사익보상 도출하면 방금 얘기했던 행정 개입 의무에다가 결합시키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 성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익보상 도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개선명령하고 조치명령 하라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생활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쵸? 목적문적 해석 말하는 겁니다. 해석될 수 있으니까 사익보상 인정되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오케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게 바로 얘기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정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권한위임은 정상적으로 있었다는 전제를 깔았고요. 34조 2항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개선명령, 조치명령, 33조, 34조 전부 다, 둘 다입니다. 33도, 34도 둘 다 사익보호성 인정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 니은 공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입고 있는 을에게 조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될 수 있죠. 이 부분의 포인트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입니다. 그렇죠? 재량 0으로 수축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익보호성과 결합시키면 행정개입 청구권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 디귿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니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부작위 위협 행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뭐 물어보는 겁니까? 되는 소를 포함한다. 그거 물어보는 거죠. 되는 소를 포함한다.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 뭐가 없어요. 지금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 없잖아요. 그렇죠? 판례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설로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설로 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즉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게 맞다 이거잖아.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신청에 대한 응답 요구할 수 있는 정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잖아.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죠. 응답 신청권이 인정되면 국가한테 뭐가 인정돼? 응답 의무가 인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의무가 인정되죠. 그럼 부작위 여파 행성 제기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대상 적격 쪽에서도 원고 적격 쪽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권 잡아내는 게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죠.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행 심판이지 부작위 확인 심판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반대로 꺾어서 의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죠. 여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있지 의무행 소송이 없습니다. 서로 심판하고 소송하고 서로 없는 거 하나씩 찍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가 하시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그쵸?
그쵸? 예, 국가배상 청구 돼요, 안 돼요?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사익보상도 지금 인정되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하죠. 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자기의무, 사익보호잖아. 자기의무, 사익보호인데 그 자기의무가 바로 행정개입 의무고 사익보호가 바로 결합되면 행정개입 청구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면 이것은 맞는 키다. 뭐든 다 뚫어버릴 수 있다. 행정개입 청구권은 맞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지금 10번까지 했습니까?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시험 중간에 한번 먼저 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예, 1-2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시험.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11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시험 진행하고 11시 50분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휴식하시고요. 예, 10분간 휴식하시고 20분부터 시험 보시면 됩니다. 20분부터.